자, 이제 무효와 취소 중에서 무효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무효인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기약이 불성립, 부존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 불성립, 부존재에는 기약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을 안 한 거죠. 불성립, 부존재는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했지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했는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을 했으나 뭐는 안 했다고요?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는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래서 거기 157페이지 그 2번입니다.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다고 2번이 그 파란색 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을 갖추지 못한 거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은 뭐예요?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개를 성립 요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성립 요건이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걸 다 갖춘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립 요건인데,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 안 한다. 한편 불성립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하나가 없으면 불성립이죠. 불성립, 부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자, 158페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등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103조를 3월 첫째 주에 했는데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봤는데 이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4조를 봤는데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폭리행위라고 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이거 둘 다 절대적 무효라 그랬습니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104조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한다. 그 계약 자체를 추후에 인정할 수 있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인데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이 돼요. 이게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3조나 104조나 절대적 무효이다 그랬으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3자가 갖고 있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무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민법 107조 1항 단서입니다. 107조가 뭐예요? 비진인데 거기 단서라고 하는 말은 상알수라는 소리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건 계약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선의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8조인데 108조가 뭐냐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이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 이것도 무효인데 이 무효는 역시 상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7조랑 단서 상할수 무효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고 했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7조를 먼저 한번 볼게요. 137조라고 하는 것은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잠깐만요. 어디에 있냐면은, 저쪽 165페이지 쪽에, 아니구나. 15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그래서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다.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137조인데 137조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사유가 있어요.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뭐 한다고요? 전부를 갖다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게 원칙입니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원칙은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다. 이 내용이 어디에 가서 또 쓰게 되냐면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행위 전부를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가 취소 사유면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응용돼서 이렇게 됩니다. 137조가 응용돼서 일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한다는 것을 일부 취소이면 전부를 취소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138조 법률행위의 전환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저쪽 16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말이 보이시죠? 예, 무효행위의 전환.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그냥 조문만 물어보지 그 내용 자체는 물어보진 않아요.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138점 무효행위의 전환인데 요것은 무효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의혹이 됐을 때 다른 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조문을 먼저 한번 봐요. 138조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시험 쪽에서는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걸 지문을 모르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외도를 해갖고 바깥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혼외자가 되는데 그걸 자기 부인이 애를 낳은 것처럼 친생자로서 출생 신고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부인이 애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친생자 출생 신고로서는 이게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친생자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야가 내 새끼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지 신고로서의 효력은 생긴다는 겁니다.
인지신고, 얘가 내 애다라는 거 인지신고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출생신고로는 무효지만 인지신고로서는 유효로 효력이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효행위의 전환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여기 보니까 103조에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허용된다. 그래서 딱 우리 쪽에 판례가 딱 한 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건축 조합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재건축 사업을 한 대상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대상지라서 여기에 이제 토지라든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입을 하러 갔더니 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시가의 막 10배를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사주게 되면 저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성립된단 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3배에서 4배 이상의 차가 벌어지게 되면 시세에서 3배에서 4배 이상 차가 벌어지게 되면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에 해당되는 근거가 일단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10배 정도로 있으면 무효라는 걸 이렇게 되면 이게 무효란 말이죠.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고 있는 3배에서 4배 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의혹될 때는 이걸 무료로 하지 않고 요 범위 내로 다시 단축을 해서 계약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요거를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인정된 판례가 딱 한 번 우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167페이지 138조 박스 밑에는 지금 애를 나왔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거기 예컨대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남의 부인의 애를 갖다가 자기 신랑이 나와가지고 출생신고를 했다. 그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이방신고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그건 효력이 없는 건데 인지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 새끼다라고 인지신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은 그 판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 무효인 불공정한 전환이 허용되느냐라고 돼서 거기 끄트머리만 보면 되겠네요.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매매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여 무효행위의 전환이 뭐 한다고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판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판례문을 쓸 때 심하면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씁니다. 그러면 피고인을 세워놓고서는 판사는 앉아서 읽는데 그러면 그 100페이지 읽으려면 보통 1시간 걸려요.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그 판결문에 다 써놔. 근데 핵심 단어를 딱 줄여놓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이 재건축 조합 판례가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있는데 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 그냥 딱 거기다 끌어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거 거기 마지막 거의 3줄 좀 끌어다 써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결론 그 밑에다 결론만 내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재건축 조합에서 지금 그 가액이 10배 이상 벌어진 이거를 갖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규정한 3배 4배 이상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하였으리라고 의혹됐을 때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 165페이지 쪽에 보면 139조인데, 거기다가 별별 2개 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이게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38조는 우리 쪽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은 우리 시험과 크게 관계가 없다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재건축 조합 관련된 사항이 하나 딱 있는데 잘 안 내요 이쪽은. 그래서 거의 138조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냥 무효행위의 전환이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물어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물어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139조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자,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발생을 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사례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에 대해서 갑이 채무자다. 갑이 채무자라고 했을 때,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데 부동산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이렇게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하니까 채무자가 화들짝 놀라갖고 재산을 빼돌렸다. 그래서 이것을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통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양해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들,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루어진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 본다고요? 통정,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을 때 이 당사자 간에는 이것은 가장 매매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다 이랬습니다. 무효.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만 무효고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장매매 행위가 있었던 건 5월 1일 날 가장매매 행위에 의한 등기 이전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왕지사 등기가 친구 네 애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계약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추인했다는 겁니다. 이 가짜 계약, 가장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는데 추인한 날짜는 6월 10일 날 추인했다. 이렇게 해보죠. 자, 6월 10일 날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날로부터 뭐가 되냐 했더니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6월 10일자로 유효가 됐다 이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서를 쓴 5월 1일자로 소급을 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추인 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가장 매매 행위는 추인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효 행위는 추인했다 해서 유효가 된다 되지 않는다. 유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가 되지 않고 추인한 날로부터 그날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되지, 소급해서 5월 1일까지 올라가서 이 계약이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소급표가 없다 그랬는데 당사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5월 1일자로 돈은 주고받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채권적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다만 물권적 효력은 등기인데 등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적 효력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지만 물권적 효력, 이 물권적 효력에 해당되는 등기는 소급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단독 문제로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든 무효에서는 물어보기 때문에 이 139조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소급표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 파트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백상 무효행위 추인을 했을 때 이게 소급적 효로 인정해서 계약 체결 시까지 올라가서 유효로 전환되느냐,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해서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고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이 그날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그리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요.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에 거기 맨 꼭대기에 보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부터 먼저 받아라 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먼저 쓴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허가를 먼저 안 받고 계약서부터 써놓고 허가를 신청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 계약서를 안 써놓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누가 좀 더 줄게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서를 안 쓴 상태니까 누가 돈 더 준다 그러면 홀랑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관할관청에다 쫓아다니고 이거 허가 신청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돈만 날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부터 써서 계약금이라도 받아놓고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개업소가 전부 범법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 뒤에 허가 신청을 하는 이런 상태는 무효인데 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불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돼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중개업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서부터 먼저 써놓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이런 상태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 이건 형사처벌, 중개업소를 형사처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중개업소를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채권적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도 없습니다. 자, 채권적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중도금 달라, 잔금 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물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넘겨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행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행 청구라는 것은 등기 달라, 중도금 달라라고 하는 이행 청구인데 이행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행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불응했습니다. 여기에 불응해서 따르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불응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도 없고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에 불응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 안 된다. 계약 해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계약금 돌려달라. 계약금 반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청구를 불응했다.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행 청구를 불응했다 해서 계약 해지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 계약금 반환 청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헷갈리는 내용인데 계약 해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금 달라 등기 달라에 불응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안 되는 거고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어요. 허가 절차에 협력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다 이거죠. 문제는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이것은 선이행 의무라는 겁니다. 선이행 의무인데 이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계약 해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약 해지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본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갖다가 지금 이행은 선이행이라 그랬어요. 선이행. 그러면 선이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도금 지급보다 선이행이니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확정적 유효가 될 수가 있는데 자,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확정적 유효는 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로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지됐습니다.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도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될 것인가?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줍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그랬더니 불허가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허가 처벌이 있게 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법률행위 자체가 그 법률행위 계약 자체가 지금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가 돼버리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불농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성치라 그럽니다. 불농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정지 조건의 뜻이 뭘까요? 효력 발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지 조건이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 불정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정무. 그래서 불정무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잠탈, 이 잠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배제를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를 목적으로 했다 이거죠. 이게 잠탈이 목적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가리킨다.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미등기 전매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확정적 무효. 자,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이 경우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프린트물 드린 게 있는데 오늘 그 드린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되어 일단 유효로 된 후 슬러시 자릅니다. 이거거든요. 토지거래구역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뭐가 돼서 해제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확정적 유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효가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해제가 되고 확정된 유효로 된 후 다시 재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제가 되는 순간 확정적 뭐가 됐어요? 유효.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허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재지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더 이상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다. 정지조건 박스. 정지조건의 정동그라미 그 조건이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돼요. 불성취의 불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불정무. 이거예요. 불성취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효력 발생. 그럼 불정 뭐라고요? 무. 그래서 거기 2번 지문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없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기해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격리한 경우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여기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된다고? 확정적 무효. 중간 생략 등기. 잠깐만.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1월 첫째 주, 3월 첫째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유효라 그랬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해요. 근데 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주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무효. 3월 첫째 주에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들은 기억나죠?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라고 유효. 근데 어디서만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다. 칠판에도 판서해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강행법규에서 강행법규는 두 개로 돼 있다. 어떻게 두 개로 돼 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단속 규정에서 제가 중간 생략 등기를 써드렸는데 단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수업은 제 수업을 듣고 복습은 다른 것 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냥 라인 하나를 타고 쭉 가야 되는데 수업은 내 거 듣고 동영상은 다른 사람 거 듣고 이렇게 되면 실력이 회로가 꼬이면서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작년에 이 학원에서 민법 고득점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합격했어요. 1차 뭐 여기 지금 선배들 그대로 있으니까 2차 할 때 물어보세요. 그 2차 하시는 분 중에서 이 작년에 1차만 하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제 강의만 들으신 분은 빨리 합격했는데 강의 제 거 듣고 수업은 다른 거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합격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2차 수업할 때 여기 그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올 테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테니까 거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거야. 그렇게 라인을 자꾸 이중으로 타고 가면 지금 했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포항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냥 제 것만 쭉 타고 가니까 내가 물으면 쭉쭉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업은 내 거 듣고 동영상 지금 다른 거 듣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회로가 꼬이면서 오히려 점수 맞는데 두 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여러분 선택사항이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나중에 결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결과가 엄청나게
제 것만 타고 간 사람은 좋게 나오고 고득점을 했어요.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한 건 자꾸 거짓말이 될 테니까 2차 작년에 2차만 1차만 준비해 갖고 2차만 따로 준비하신 분들이 한 25명 되니까 2차 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가봅니다. 네 번째. 불허가 처분에 대한 위반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걸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라 그래요. 무효를 저지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식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게 강행법규에도 똑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반에서 다 그래요. 무효에 해당되는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식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에서도 나오고 여기 무효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5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다. 여기 써놨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돌려받는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확정적 무효가 돼야만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 자, 여기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이제 어디를 보냐면 그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리트롤 4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는 법률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나 그렇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고요? 무효. 취소는 일단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취소다. 맞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성립 후 동그라미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효라 그래요. 그럼 2번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2번을 뭐라 부른다?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 거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후라는 말이 포인트.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후,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목적물이 뭐 한다고요? 멸실됐어요.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을 문제 삼는다 그랬죠? 그럼 계약 체결 시점에 목적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해요. 자,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3월 첫째 주에 강의다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면 원칙이다. 뭐예요 이게? 137조예요. 이거 일부가 무효이면 법률행위 뭐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137조 조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을 반환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지금 문제가? 다시 한번 지금 4번에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칠판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4번 틀렸네. 어디서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돼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반환 청구가 안 돼요. 4번 틀렸고 답이 됐습니다. 자, 5번에 일부 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맞는 건데 여기서는 예외가 이런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약관규제법에서 특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지만 약관규제법에서는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 약관규제법입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한다.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니까 나머지는 유효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약관 규제법에서는 일부 무효 사유, 약관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고, 그럼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니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전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무효인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37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137조는 일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 정면으로 들이받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약관 규제법에서는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 전체를 다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저 뒤에 약관 규제법에 있으니까 잠깐만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501페이지 맨 꼭대기 5번에 보니까 불공정 약관 조항의 규제 그래서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그 2번에 보니까 일부 무효에 대한 특칙이라고 돼 있죠. 벌써 냄새가 확 나네. 일부 무효에 대한 특칙 1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돼 있네. 약관의 일부에 무효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약관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니까 무효인 부분만 무효하고 나머지는 뭘 한다고요? 유효하게 한다. 원래는 일부 무효이면 전부 다 무효로 해야 되죠. 137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일부 무효이면 뭐 한다고요?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약관 규제법의 특칙에 따라서 약관은 일부 무효가 있더라 하더라도 약관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살려간다. 유효로 존속시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특칙. 그게 특칙이에요. 137조에 대한 특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4번에 5번 그 프린트물 4번에 5가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일부 무효의 효과에 관해서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은 약관 규제법입니다. 민법 외에 약관 규제법인데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의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로서 맞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칠판 전체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취소 파트로 가겠습니다.